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이제는 미국에서 관세 관련 소식이 나와도 우리 시장 흔들리지 않습니다. 코스피 장 초반부터 2,600선 돌파했습니다. 지금 닷새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수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0.49% 올라갑니다. 2,603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0.77% 강세입니다. 762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 개인과 기관 동반 사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506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는데요. 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1,000계약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898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이고 개인도 640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271억 원 팔자세 기록 중이고 기관 역시도 258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여기서는 개인만 올라 589억 원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체크하시죠. 오늘 삼성전자 0.36% 하락합니다. 55,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강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한국의 반도체 기업에 중국 소프트웨어 사용을 규제할 것으로 보고 사전 대응에 나서자 오늘장에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43% 올라가면서 현재 거래가 21만 3,5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3% 약세, LG 에너지 솔루션이 0.71% 반등합니다. 거래가 35만 5,500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오늘 흔들리고 있습니다. 2.4% 약세로 현재 거래가 20만 1,000원입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셀트리온 0.61% 하락하면서 17만 9,7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0.3%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현대차와 더불어서 기아까지도 1%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6위부터 10위권에서는 9위 네이버만 올라갑니다. 0.45% 상승하며 거래가 22만 2,000원. KB금융 0.63% 조정받고 있습니다. 거래가 7만 9,300원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체크하시죠. 알테오젠 반락하고 있습니다. 0.38% 약세로 현재 거래가 39만 1,5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과 HLB 에코프로가 반등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16% 상승하며 12만 8,200원, HLB가 0.62% 올라가고 에코프로가 0.49% 상승합니다. 에코프로 거래가 6만 1,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3% 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된 급등세에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거래가 38만 8,500원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함께 보시죠. 삼천당 제약 지금 7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붙으면서 3%대 강세, 거래가는 18만 1,100원이고요. 반면에 리가켄바이오가 2.1% 약세로 11만 5,800원, 퓨젤도 1% 가까이 내려갑니다. 거래가 28만 5,000원이고요. 클래시스 긍정적인 증권가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4.26% 올라가고 있습니다. 5만 3,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리노공업까지도 0.9% 가까이 반등합니다. 거래가 22만 6,500원입니다. 그럼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나온 이후에 관련주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에는 PIE가 장 마감 후에 역대 최고 실적을 내면서 관련주 전반적으로 시간 외 거래에서 강했었는데요. 오늘까지 상승 흐름 이어집니다. PIE 지금 23% 가까운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11,550원. 더불어서 캠트로닉스가 6.8% 강세로 27,350원이고요. 피로팁스도 올라갑니다. 5.27% 강세로 거래가는 47,800원입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상승세 시현 중인데요. 특히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CXL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CXL 메모리 양산에 나선다는 소식 덕분인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TLB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단독으로 CXL PCB 모듈 샘플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14%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21,150원. 더불어서 코리아 서킷가 6% 가까이 올라가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6.59% 강세입니다. 거래가 17,480원입니다.
환율 보겠습니다. 오늘 환율 1,441원대에서 출발했고요. 9시 34분 기준으로 1,442원대, 여전히 1,442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금 2,600선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0.53%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 역시도 0.6% 강세 기록 중인데요. 국내 증시 긍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지만 지금 외국인의 현물 매수세가 부재한 상황에서 개인과 기관의 힘으로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수급 상황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오늘 2,600선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강관우 더 프리미어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미국발 관세 공격이 오히려 호재가 된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 지금 코스피는 어느덧 2,600선, 네. 코스닥은 760선 넘었습니다.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어찌 된 겁니까? 제가 뭐 한 2달 전부터 이제 SBS 비즈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게 네. 2,650까지는 그냥 낙폭과대를 메우는 그 반등 구간이 존재할 거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환율이 좀 안정화가 될 거다. 우리나라 고유의 리스크가 조금 없어지면서 이제 2,600선까지는 급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급하게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최근에 회복세는 그러한 낙폭과대에 따른 그 갭매꾸기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00선에 이제 안착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무조건 내리면은 다시 반발 매수세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SK 하이닉스 예를 들면 20만 원 깨질 때 사람들이 막 반발 매수로 들어오잖아요. 네. 왜냐하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걸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워드 PBR 기준으로 0.83배 이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충분히 장기적으로는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인데 네. 우리 시장이 너무 지금 12월 3일 탄핵 국면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만의 고유 위험이 있었는데 그게 서서히 지금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가 문제인데 삼성전자 최근에 조금 올라온 게 그나마 다행이죠. 오늘은 장중에 마이너스권에서 왔다 갔다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도 뭐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회사가 뭐 못한 거는 못한 거고 그저 최근까지 뭐 경영진이나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여튼간 난타를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지금 완전히 처져 있는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정말 창피할 정도로 처져 있는 수준이라 더 내려가기도 힘들다.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그런 다음에 전반적으로 낙폭과대 그 국면을 지금 메워가는 국면이다. 여기에 플러스해가지고 중요한 게 있죠. 기관들 특히 연기금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사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몇 조씩 지금 사들어오고 있는 와중에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고 있어요. 그러나 아주 대폭 강하게 사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삼성전자를 받치면서 사고 있고 네.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개인들이 1월 들어와가지고는 계속 힘을 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용장고가 작년에 주가가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계속 얻어맞으면서 반대 매매를 당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반대 매매를 당할 때마다 2,400선이 무너지고 그렇게 했던 게 거의 6번, 7번 이렇게 하면서 시장이 위태하게 느껴졌었지만은 그때마다 사실은 바닥 이렇게 짚고서 올라온 우리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포워드 PBR 기준으로 0.80배를 하회하면 여기서는 반발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시장이 좀 올라와서 0.83배까지 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싼 국면은 맞다. 여전히 균형 상태보다는 밑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삼성전자가 됐든 우리 시장이 됐든 계속 뭐 장중에 왔다 갔다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외국인이 팔고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위쪽을 지금 보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는 2,600을 확실히 이제 안착을 할 이제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금년에 우리나라 기업들 이익을 보면은 실적 기준으로 해서 ROE라고 하죠. 자기자본 이익률을 보면은 9.1%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 정도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포워드 PBR 기준으로
0.9 이상으로는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0.83이니까 아직도 올라갈 룸이 한 뭐 10%, 12% 이 정도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2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1차는 2,650 선까지는 낙폭과대를 메우는 게 진행될 거다. 2차는 2,900까지는 우리 기업의 ROE를 보면서 시장이 서서히 올라갈 거다. 다만 지금 시장을 아직도 밑에서 잡아당기고 있는 거는 외국인의 현물 순매도세입니다. 그렇지만은 외국인이 현물만 하는 게 아니죠. 선물도 합니다. 그래서 선물 쪽은 최근에 많이 비워놨던 거를 오히려 급하게 채우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현물은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이 순매수를 선물 쪽에서 하면서 시장은 올라가는 그런 힘이 지금 더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직까지 개인들의 신용 잔고가 지금 위험한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오히려 좋은 쪽으로 지금 시장은 동력을 이제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에 그 대체거래소 출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분기별로 보면 지금 공매도도 이제 재개가 되고 대체거래소도 출범되고 하면 거래가 좀 더 활성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미 거래 대금이 상당히 늘어 있어요. 올라가긴 했죠. 월별 기준으로 제가 이제 그 차트 언론에서 나온 걸 이렇게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상당히 높아졌다. 지난 몇 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금 수준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2월 들어가지고 지금 지난 7월보다도 더 높이 올라간 저런 거래대금 수준인데 여기에 이제 대체 거래소까지 되면은 거래대금이 더 늘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장 끝나고도 또 거래가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한적인 사항들이 조금 있어요. 그 종목 제한도 있고, 네. 뭐 이런 거래 대금 제한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거래 대금이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그걸 대폭 늘어나는 이런 건 아닐 거다. 근데 일본에서도 뭐 한 10개 정도까지 대체 거래소가 생겼다가 7개 정도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비용을 감당을 못 하니까 네. 3개 정도만 남아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우리 비트코인 같은 거 보면 거래소가 많잖아요. 빗썸도 있고 뭐 코인 엑스체인지도 있고 뭐 많은 거래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래소 같이 여기도 이제 거래소가 이제 생겨나는 건데 거래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되는 대금 자체는 임팩트는 뭐 아예 없지는 않지만은 있기는 하지만은 그 임팩트가 상당히 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건 어느 회사한테 좋을까요? 증권주한테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주가 최근에 슬금슬금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왜 증권주를 사느냐? 시장이 올라가고 그리고 거래 대금이 많아지면은 증권주가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대체 거래소까지 생긴다고 하면은 증권주를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보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2,650을 한번 가고 2,900을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 거래 대금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증권주는 뭐 여기서 지금 배당도 많이 주고 PER, PBR,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밸류업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증권주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뭐 바이 앤 홀드로 해가지고 오랫동안 가져가셔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섹터별로 좀 나눠서 보면 사실 조선주가 최근에 가장 뜨거웠었고 특히 이제 한화그룹주를 비롯해서 조선 섹터가 상당히 뜨거웠는데 이게 트럼프의 협력 요청을 받은 섹터이기도 하지만 실적도 괜찮고 그 외에 여러 좋은 소식들도 계속 미국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 말고 이제 한국에서 미국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그런 관련 법도 발의됐다고 하고 말이죠.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양상인데 추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주가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많이 단기 과열이 됐다라고 네, 보세요? 네. 물론 이제 미국 군함 관련돼 가지고 모멘텀은 이제 이미 들어와 있는 것 같고 네. 플러스 해가지고 LNG 모멘텀이 추가로 이제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제 하면서 시장 기대를 더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맞아요. 근데 제가 쭉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다시 저가에서 반등할 때 이거를 그러면 따라서 살 건지 아니면 위에서 차익을 실현할 건지라고 할 때는 저는 오히려 후자를 생각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조선주 같은 거를 밸류에이션을 크게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이익을 내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PER 이거를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 몸집 자체의 체력을 보면서 PBR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PBR 같은 걸 이렇게 보니까 이 회사가 벌어들이고 있는 자체 체력
그러니까 ROE 대비해가지고 한 3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이게 과거에 비해서는 높게 거래되는 거다. 그리고 최근에 뭐 한화그룹주 상당히 뭐 이렇게 앙등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한화오션이라는 회사의 주가도 상당히 높이 올랐죠. 근데 네. 그 회사도 자기가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자기 자본 이익률 그 체력 대비해서 한 4배 정도 높이 이미 거래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군함 관련되는 이슈 뭐 플러스 해가지고 LNG 뭐 이런 이슈들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조선주는 상당한 부분을 이미 반영을 많이 했다. 트럼프가 지금 벌써 당선된 지가 꽤 흘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1월 20날 그 취임을 한 것도 벌써 이제 한 달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다시 반등할 때는 여기서 따라갈 게 아니라 오히려 차익 실현을 고점에서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돼서 백악관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거 우리 다 확정 계약했는데 재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미국 투자가 상당히 많이 여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재검토 소식이 우리한테 좋을 리가 없거든요. 반도체 섹터는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 충격이 있다고 보시는지. 근데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뭐 관세 물론 다 관세라는 관세 게 대상으로 보면 포괄적으로 다 네. 적용이 되긴 하는데. 그냥 저는 다 그냥 협상용으로 읽혀져요. 뭐 지난번에 한 것도 캐나다, 멕시코도 봤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중국은 아직 뭐 진행형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반도체 그럼 D램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전 세계에 몇 군데가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는 몇 군데가 안 되잖아요. D램이 지금 HBM에 들어가니까 우리 나라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국계에서 뭐 그 창신 메모리가 쫓아왔습니다만 거기는 아직 HBM하고는 이제 거리가 있는 회사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인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지금 미국 텍사스에 가서 이제 뭐 이미 저는 것도 있고 짓고 있고 그래서 일정 부분 좀 피해가 나갈 수 있는 것도 있고 SK하이닉스도 이제 가서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우려는 있습니다만은 네. 좀 피해 나갈 수 있는 룸은 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직수출하는 그런 건 적어요. 우리가 그 수출을 어디로 합니까? 동남아나 아니면 중국이나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이런 간접 수출 형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는 통계를 보니까 한 1% 반도체 업체들한테는 1% 남짓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주가들을 최근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주가들 특히 뭐 SK하이닉스나 이런 뭐 회사들 주가들이 크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조금 뭐 우려는 계속 있습니다만은 우리만 그렇게 막 보조금을 갖다 뺏는 게 아니라 뺏게 되면 미국 업체들도 다 뺏기게 되거든요. 그러는 거는 공통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대적인 관점 이외에도 우리가 미국으로 직접 들어가는 게 없기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도 뭐 영향은 좀 미미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반도체 섹터까지 알아봤고요. 지금 또 이 관세 얘기긴 한데 지난번에 그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가 별도 품목별 대상 관세 대상이 될 거라고 했다가 미국 하원 의장 입에서는 자동차와 반도체가 예외가 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 입을 통해서 나온 거는 자동차 관세는 별도로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대미 수출 품목 중에 1위가 자동차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자동차만 꼭 집어서 이렇게 한다면 꼭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상징적인 거죠. 왜냐하면 러스트 벨트에 자기들 지지층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하고 싶은데 재밌는 거는 제가 오늘 그 차트를 유심히 집에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고민을 한 건데 미국에서 그럼 자동차 주가들이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을까? 우리 시장에 현대차, 기아차가 최근에 좀 밀렸잖아요. 네. 밀렸는데 그러면 미국에 있는 포드나 뭐 이런 회사들은 어떨까? GM이나 이렇게 봤을 때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슈에 크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도요타 자동차라고 우리 이제 수출할 때 상당히 이제 경쟁하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도요타 주가는 상당히 고공권에서 유지는 되고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현대차 그룹의 현대차 그리고 기아 그리고 미국의 포드, GM 뭐 이런 회사들의 주가는 같은 선상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지금 악영향이 이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긍정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만 아주 독자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을 거다. 이거는 이제 해당 사항이 아닐 것 같고 우리나라 이제
옛날에 GM 대우 있었잖아요. 거기서 만드는 거, 그거 사가는 거 어떡할 겁니까? 미국에서. 미국 회사잖아요. 그거 이제 그 가져가는 거 그거 또 문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네. 최근에 뭐 실적이 조금 안 좋고 환율이 조금 내렸잖아요. 수출할 때 환율 좀 내려오면 실적이 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영향이 좀 있었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관세 정책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나중에 강달러를 부추길 요인이다, 이게 인플레이션을 높일 요인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미국 재정 당국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약달러를 추구하고 국채 금리도 기조적으로 낮추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목표점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연준은 금리를 빨리 내릴 생각이 없어 보이고 행정부는 약달러와 좀 낮은 국채 금리를 선호한다. 이게 좀 부딪히는 요인 아닌가요? 그러니까 서로 어디로 갈 상충되는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취임 때부터 이미 트럼프 2.0 시기가 혹시라도 되면은 네. 관세 정책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는 게 너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제조업 부활을 하겠대요. 그럼 수출을 많이 하고 싶대요. 그러면 환율이 달러가 강세로 가야 될까요? 약하게 가야 될까요? 약하게 가야 돼가지고 약달러로 가야 되고 그리고 트럼프 입에서는 또 그 페드한테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갖다 푸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양쪽에서 상충되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1.0에서 보여줬던 약달러 정책이 2.0에서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나올 거다. 다만 관세 이슈 때문에 그 25년도에 있어서 물가 좀 상승 압력은 있죠. 그러나 네. 기저 효과가 아니고 기고 효과로 26년에 물가 압력이 조금 수그러진다고 하면은 결국은 왜 그 달러화는 조금 내려가는 쪽으로 갈 거다. 이미 달러화 지수는 벌써 110을 찍고 107 하단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내려가고 있어서 그런 걸 모두 다 반영을 시장에서 해 가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내려간다고 하면은 사실은 미국 금리가 내려간다고 이렇게 보는 것도 맞아요. 미국 금리 2년째 10년물도 뭐 다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환율이 내려가고 미국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회사, 우리나라 같은 이제 시장은 되게 좋죠. 그러니까 지금 지수도 계속적으로 위쪽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 대표님 금 좀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금 안 사면 일종의 포모도 온다고 하던데 금 가격이 지금 너무 올랐잖아요. 저는 한돈에 그렇게 비싼지를 몰랐어요. 한돈 지금 60만 원 훌쩍 넘습니다. 그래서 이 금 가격이 지금 뭐 열풍인데 투기 조짐까지도 보이던데 네. 이걸 언제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는가. 항상 고점 신호가 이럴 때 나타난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또 국제 금 가격보다 또 시세가 높아요. 더 높더라고요. 김치 프리미엄이 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코인에만 프리미엄에 붙는 게 아니라 금에도 지금 붙어가지고 난리인데 한국조폐공사에서는 이걸 만드는 것 자체를 일단은 중단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금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안전자산 이런 생각도 있는 거고 인플레를 올라가는 거에 방어하는 것도 있는 거고 중앙은행들이 계속적으로 사들이고 있잖아요. 특히 중국 쪽 이런 쪽이 많이 사들이고 있어서 금 가격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이어가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년에 뭐 물가 상승력 거기 뭐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는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2-3% 정도는 계속 올라갈 수가 있겠다. 다만 최근에 올라간 거는 좀 강하게 올랐죠. 그래서 조금 포모 현상이 있는 거는 같은데 금이 그렇게 쉽사리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돈들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네. 최근에 우리가 비트코인도 어마어마하게 뜨는 걸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금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 지금 계속적으로 강세 현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관우 더 프리미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계엄 탄핵 사태가 겹쳐지면서 고용시장에도 최악의 한파가 닥쳤습니다. 젊은 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면서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쪽에선 은퇴를 했지만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을 또 메우기 위해서 장년층도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아들과 아버지 모두 설 곳을 잃은 상황입니다. AI의 등장, 또 저출산 고령화 등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고용 문제 어떻게 풀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최영기 전 한림대 경영학부 개건 교수 나오셨고요. 또 LESG 평가연구원 김성애 원장, 연세대 경영학과 이지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고요. SBS BG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취업 상황이 힘들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근래 들어서 이 국가 고용 지표 차원에서도 이게 둔화되고 있는 게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좀 체감적으로 제가 먼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대학에 계시니까 우리 대학 졸업생들도 이제 취업도 많이 이제 도전하고 하실 거 아닙니까? 네.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방송 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많이 취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올해 대졸자 취업 사항은 IMF 때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체감적으로 많이 취업돼? 과거에는 이제 공채로서 이제 많은 학생들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채로 뽑는 숫자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경력 사원 중심으로 이제 기업에서 대졸자들을 채용하다 보니 네.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상당히 낮아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졸업생이라면 사회에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친구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입 공채나 이런 것들의 문호가 좀 넓어져야 네. 이제 취업의 기회가 생기는데 그런 자리가 자체가 좁아지다 보고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체감적으로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면 사실 IMF 때는 우리가 국가부도라고 이야기를 네. 그때보다도 고용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게 정말로 허언이 아니군요. 네, 지금 첫 일자리를 구하는 3년 이후에 첫 일자리를 구하는 퍼센테이지가 거의 36%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업의 재수, 삼수, 사수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고용률 지표를 보더라도 저희들이 전체 평균 고용률이 68.8%인데 청년 고용률이 44.8%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20% 정도 차이가 생기는 거죠. 전체적인 고용 지표는 작년이나 큰 변화가 없는데 청년 고용률에 집중해서 바라보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희 원장님, 네. 이게 고용 지표상으로 보면 작년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신규 취업자 숫자가 꽤 괜찮았거든요. 많았거든요. 연간으로 보면. 그러다가 이제 작년 후반기 들어서 줄기 시작하더니 지난해 12월에는 감소로 전환했다가 이제 1월에 또 반등하긴 했어요. 근데 여전히 제조업이나 건설업 쪽 보통 이제 고용을 많이 일으키는 업종들은 좀 다 부진했더라고요. 예.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올해 1월에 작년 동기보다 13만 5천 명 취업자 증가했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고령자 위주로 채용이 증가했고 네. 50대 장년층 고용도 위축됐고요. 청년 고용이 계속 어려운 것은 지속되고 있고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경기 굉장히 안 좋으니까 취업자 수 급감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안정적인 고용이라고 하는 제조업에서도 고용은 부진합니다.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등 서비스업이 부진한 건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계속 더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기 침체 양상을 반영하고 있는데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면 청년층 고용 악화와 고령층의 고용 증가로 취업자 수를 유지하고 있는 양상이라서 네. 굉장히 우려스럽다. 특히 장년층 50대 고용이 굉장히 취업이 감소했다라는 건 심각하고요. 그것이 40대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면 굉장히 심각한 고용 부진의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최 교수님께서는 우리 지금 고용 시장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청년 체감 고용률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아까 이지만 교수 말씀하셨듯이 네. 과거 아주 경제 위기가 심각할 때 못지않다 이런 이제 말씀이
현실일 것 같고요. 그 지표상으로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작년 내내 내수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그게 더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고용이 마이너스 5만인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금년 1월에 이제 13만 5천으로 반등을 한 거는 네. 전적으로 정부 재정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고용이 급격히 감소했던 거는 정부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이 11월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12월에 투입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정부가 놀래가지고 재정 조기 집행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1월달에 이제 돈을 풀면서 일자리가 반등이 됐는데 이 같은 상황이 금년 내내 지속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민간 부분에서의 고용 창출 여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내수가 회복될 가능성도 많지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지금 뭐 추경 논의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망컨대는 기대하건대는 만약에 이제 그 대선 국면이 열리고 새로운 정부가 금년 하반기 즈음에서 새로 들어선다면 네. 아마 그때쯤에는 새 정부로서의 어떤 또 한 번의 푸시, 재정적 푸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1.6%의 매크로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고 고용 창출을 12만, 10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어떤 정치적 변수 아니면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 재정적인 역할 이렇게 해서 내수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런 역할을 기대한다면 소위 뭐 내수가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기여를 하기 때문에 건설이나 음식 숙박 이런 쪽에서의 어떤 고용 창출이 예산 전망보다는 좀 낮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정치적 변수를 좀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다 뭐 각 경제 주체들과 맞물려 있는 부분인 건데 올해 성장률이 지금 1%대로 각 기관들이 지금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1%대 성장률에서 과연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까? 최근에 발표된 수치를 보면 이 교수님 구인 배율이라고 하던데 이게 0.28까지 내려왔다. 이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구인율이라는 그 100명이 취업 희망자 중에서 몇 명이 취업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100명이 원서를 냈더라면 28명만 취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100명당 28개 일자리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뭐 꼭 그렇게만은 볼 수는 없는데 희망하는 미스매치 현상이 반영된 형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최종적으로 취업한 근로자 수는 28명이라 보시면 되는 거죠. 정부가 올해 취업자 증가폭을 12만 명 이렇게 예상을 했더라고요. 네.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12만 명의 지표가 너무 낮은 목표치라고 봅니다. 작년도 13만 5천 명이 실제로 고용이 창출이 되었습니다. 네. 그전년도는 35만 명이 사실 창출이 되었죠.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현 정부가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을 12만 명으로 잡은 건 올해 경제 성장률이 1.6% 정도 아주 낮을 것이라는 걸 미리 반영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취업자 숫자가 2,78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12만 명 증가라는 것은 0.4%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 1.6%를 지금 전망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낮은 경제 성장률보다도 결국 취업자 수의 증가율은 0.4%라는 것은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고용시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안 좋은 지표들이 나타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질 일자리라고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노동자들이 이제 양질 일자리에 들어가 있다고 보잖아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도 21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더라고요. 양적인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저하되고 있다. 우리 일자리 시장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 고령자가 고용이 늘고 청년층이 줄었다, 신규 채용도 준다, 장년층도 준다라는 것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구나라는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년층이 취업을 하더라도 단시간 일자리거나 뭐 정부 지원 사업, 재정 지원 사업 일자리라는 게 대개 단시간 일자리입니다. 거기다가 아니면 임시직, 일용직의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70% 이상이 노년층은 그 비정규직으로 고용됩니다. 그러니까 고령층의 고용이 늘었다라는 것은
비정규직 비율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자, 안정적인 고용을 비중을 갖는 사람들이 그 연령층의 고용은 줄고 있기 때문에 더 고용의 질 양상이 더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이거는 뭐 앞서 내수 얘기하셨지만 수출도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소기업이 주로 담당하는 내수 부분은 아니라 대기업이 담당하는 분야에까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소극적으로 고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도 그래서 아예 목표치를 낮게 잡는, 이것을 어떤 방식에서 어떤 쪽에서 이것을 반전을 기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청년층과 장년층의 고용이 집중된 산업 영역에서 안정적인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정책 처방도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보면 성장을 하더라도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그런 체제로 지금 점차 접어들고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 현상이 뭐 경제가 완숙 단계에 들어서면 뭐 3만 불, 4만 불 이 정도 되면 대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죠. 과거의 경제 발전기에는 우리가 노동집약적인 산업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럴 그리고 때는 뭐 사실 그렇죠. 그 제조업 쪽에서 이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오고, 한국의 중산층을 키우는 기반이 이제 그 탄탄한 제조업에 있었는데, 네. 최근 우리 경험을 보면 바이든 정부 4년 내내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라고 할 만한, 그리고 대표 업종이라고 할 만한 그런 좋은 제조업 일자리들이 미국에 많이 투자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미국 내에 그 외국인 투자에 뭐 1, 2등을 다툴 정도로 좋은 일자리가 미국을 많이 옮겨갔어요. 근데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이것이 더 관세 압박을 통해서 더 강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 청년들한테 그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던 그런 대표 기업들, 대표 업종들에서 신규 고용 창출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전환 시기인데, 이 전환의 시기를 원만하게 넘기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요.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네. 불확실한 시기에 뭐 고령층을, 그러니까 고용의 총량 지표를 관리하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만 창출한다는 것은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령층이라든가 청년층 경우에도 15시간 미만의 아주 단기 일자리, 뭐 고용보험 가입 안 하고 4대 보험 가입 안 하고 네. 주휴수당 안 줘도 되고 뭐 이런 일자리 위주로 늘어난다면, 그게 결국은 뭐 경제 정책 당국에서는 고용 총량 관리는 될지 모르지만 개인 이 소득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자리는 자꾸 해외로 나가고, 국내에서 나오는 일자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연명할 수 있는 수준의 일자리가 나온다면 전망이 없는 거죠. 특히 청년들한테는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최근에 그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뭐 AI, 로봇, 뭐 디지털 분야에 그 9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런 IT 벤처 붐에 버금가는 네. 그런 어떤 첨단 분야에 뭔가 이런 역동성을 좀 불어넣는. 네, 그렇죠. 그런 뭔가 푸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재정 지원 일자리에서 고용 지표를 총량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이게 중요할지 모르지만, 네. 정말 중요한 거는 좋은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5년, 10년 후에 새로운 먹거리, 미래의 어떤 그 전략 산업 이런 쪽에 유능한 청년들이 이렇게 몰려갈 수 있도록 그런 정부의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만 그 고용시장 이야기를 더 해볼까요? 아까 관세 이야기 해주셨지만 지금 미국발 관세 전쟁이 본격 포문을 연 상태이고, 결국 이 관세 전쟁의 끝이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 트럼프는 한국 기업들한테 미국에 직접 투자해서 미국에서 다 생산하고 공급하라, 이 얘기 아닙니까? 네.
바이든 행정부 때도 우리가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기업들 미국에 직접 투자 엄청 많이 늘렸는데 상장사 입장에서는 재무제표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땅에 떨어지는 돈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땅에서 생산을 유발한다거나 고용을 유발하는 돈들이 아니니까 우리한테는 계속 허울 좋은 성장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용 측면에서 하나도 도움될 게 없는 지금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서요.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뭐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국내에 있어서 기존의 어떤 산업의 확장 그리고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뭐 예를 들어 대미 수출에서 관세가 25% 붙는다면 국내에서 많은 제품이 생산되더라도 미국에 수출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기존 산업의 확장도 어려워질 수 있고 신산업의 창출도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정책으로서 형성되는 일자리는 사실 사회 보장형 일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들의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죠. 네. 자, 그럼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기존 산업, 우량 기업들의 성장을 따른 일자리 확장, 그리고 신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정부가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고용 노동 정책이 규제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는 이와 같이 대내외적인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내외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지금 관세 전쟁, 이런 측면에서는 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서 실질적으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는 국내 여건에 신경을 많이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임금에 대한 분포도를 보면 최근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 장년층 고용에 좀 쏠림이 두드러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임금 상승률을 보면 20대의 임금 상승률이 70, 80 세대의 임금 상승률을 밑도는 경우가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예, 20대가 안정적으로 취업할 만한 여건이 잘 안 갖춰져 있잖아요. 그런 네.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예 20대가 선택하는 게 쉬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냥 다 포기해버리는 차라리 포기한다. 쉬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작은 돈 벌려고 왔다 갔다 해봐야 시간만 낭비하는 거다. 그래서 쉬었다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는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 자기 모색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모색의 시간을 갖는 게 더 낫다라는 선택 때문에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대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이 잘 안 된다. 일자리 기회가 안 열려 있다라는 것. 그 기회를 더 늘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회보장형 일자리 얘기하셨지만 점점 그 돌봄 수요는 높아지고 사회보장형 일자리의 수는 늘어날 겁니다. 그 일자리가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조금 더 그 질의 수준을 높이는 그 계속 늘어나는 돌봄 일자리에 관해서는 이제 좀 더 질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고 그래야 청년이 갈 만한 일자리가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제조업에서 채용 여력이 있는데도 사실은 미래를 보면서 좀 보수적으로 고용 정책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정부가 촉진해서 좀 더 그 위험 부담 정부 재정과 같이 나누자 이러면서 일자리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20대에게 질 좋은 일자리 기회를 만들어줘서 그 유휴 시간을 갖는 뭐 완전히 혼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그게 유휴 시간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경제 활동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도 계속 줄고 있는 면에서 필요한 청년들의 그 미래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데 아주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각 방면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기회를 더 만들어내기 위한 인위적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 사회초년생들은 이제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연봉 급여가 낮잖아요. 대신 해가 바뀔 때 뭐 예를 들어서 그 고용계획 같은 걸 다시 체결을 할 때 연봉 인상률이 높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40, 50대, 50대 은퇴 시기가 가까울수록 연봉 인상률이 낮아지는 게 원래 일반적인 거 아닌가요? 이렇게 곡선
둔화되는 곡선 추세로 가는 게 그래야 되죠. 그래야 그러니까, 되는 게 원래 일반적인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생애 주기별로 보면 한 40대 중후반 이때가 이제 그 피크를 찍죠. 피크를 찍는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임금 구조는 연공 서열 구조가 많습니다. 특히 좋은 일자리일수록 연공 서열 구조라서 이게 은퇴할 때까지 계속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국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공의 임금 효과라고 할까요? 이것은 한국하고 일본이 이제 아주 특이한 제도인데 일본은 그래도 지난 20여 년간 그걸 꾸준히 이렇게 눌러왔거든요. 네. 연공성을. 근데 한국은 아직 그걸 제대로 손을 못 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신규로 뽑는 것도 꺼려지고 그리고 60세까지 이 사람들을 계속 킵하는 것도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50대만 넘으면 기회만 있으면 명예퇴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빼내려고 하는데 이 문제는 그 지금 같은 고용 위기를 극복하는 여러 방안 중에 하나가 그 노동시장 개혁 얘기가 계속 있거든요. 네. 한편으로는 장년층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60 이후까지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는 이 요구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같은 임금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는 신규로 채용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에 이렇게 잘 맞는 그런 임금 체계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야 청년 고용도 활성화가 되고 노동시장에 큰 혁신이 있어서 고용 안정과 임금 안정과 이런 것들이 선순환될 수 있다.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게 그 어느 순간 노사가 대타협을 해서 확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신산업들이 있잖아요. 네. 기술 기업들, 테크 기업들 이런 분야에서 문화산업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업종에서 그런 새로운 노동 관행들 네. 뭐 정년을 아예 없앤다든가 임금도 뭐 직무 성과급으로 완전히 처음부터 세팅을 한다든가 이래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는 그런 노력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청년층이 주로 가는 일자리의 질도 높아지고 기업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고용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아까 20대 임금 상승률이 고령자보다 낮다는 거는 약간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지만 교수님이 더 설명을 잘 하실 것 같은데 네. 그 20대들 신규 취업자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채가 줄었기 때문에 공채를 거의 폐지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좋은 일자리일수록 공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직 채용을 하는데 대개 한 2, 3년, 4, 5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업들이 수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는 시기는 30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대의 임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에 취업을 하기 전에 인턴십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제한된 급여를 받는 직종에 포함돼 있다. 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 통계만 가지고 딱히 진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교수님, 네. 대학생들이 보통 이제 공채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 처음에 인턴십이나 파트타임 이런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경력을 쌓아서 그 다음에 네. 들어가는 형태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20대 대학 졸업하고 나면 부모로부터 독립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상태면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기는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70대, 80대 부모님들이 여전히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네. 이런 구조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고령화와 함께 또다시 저희들이 고용 시장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과학 기술 발전입니다. 네. 지금 AI 혁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자, 우리가 정년이 60세가 보장된 상황에서 30세에 취업을 했다 가정하더라도 30년간 회사에 재직하게 됩니다. 네. 그럼 그 재직 30년 기간 동안에 과학 기술 발전이 얼마나 많이 바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대기업에서 정규직을 뽑는 데 상당히 주저하는 측면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인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대에 대해서는 비정규직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43%가 됩니다. 네. 비정규직의 또 임금 체계는 호봉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입사한 청년층의 임금 상승률은 50대, 60대보다 더 높습니다. 하우 상박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비정규직의 비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반영된 부분이 결국 청년층의 낮은 임금 인상이고 낮은 임금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은 당연히 부모님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청년층들도 부모님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면 상관이 없는데 네. 우리가 말하는 반듯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가계 빈곤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과 같은 AI 혁명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맞는 고용 시장과 임금 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아까 원장님 예. 그냥 쉬는 청년들 이제 많아졌잖아요. 그냥 구직 자체도 그냥 어느가 포기해버리는 그냥 쉬었음 청년들. 이런 청년들은 나중에 고용 시장이 좀 풀리고 일자리가 많아지면 다시 돌아오나요? 아니면 그때도 계속 포기 상태로 있는 아니 건가요? 뭐 완전히 그 집에서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와는 다르고요. 뭐 그런 현상도 일부 있겠지만 쉬었다라는 게 잠시 구직 활동을 중지한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노동 능력은 있고 취업 의사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내가 원하는 그런 곳에 취업하기가 힘들 거다 생각을 한 그런 넓은 의미의 실업인데요. 그런데 조금 더 조건이 되고 또 고용 시장이 뭐 충분히 내가 갈 만한 곳이 있다 생각하면 다시 언제든지 돌아올 준비가 돼 있는 그런 계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쉬었다라는 걸 완전히 유유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잠시 공백기는 있는데 고용 시장이 그렇게 청년들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현상의 반영이다.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좋은 징후는 아니죠. 그래서 그만큼 취업할 만한 좋은 일자리가 별로 없다라는 것. 나에게 그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쉬는 그런 마음을 돌릴 수 있을 여건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그게 형성이 안 된다면 정책적으로 그런 기회를 더 만들어내는 그런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거죠. 그 네, 문제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를 하면 지금 통계 수치를 보면 1월달 통계 수치를 보면 그냥 쉬었음이 그 20대가 43만, 30대가 32만, 그래서 75만이에요. 네. 그리고 취업 준비 인구가 63만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40대, 50대도 취업 준비가 있겠죠. 그런데 네. 주로 이걸 청년층이라고 보면 이 인력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13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이 넘는 인구들이 지금 노동시장에 제대로 진입을 못하고 준비하거나 대기 상태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 노동시장의 큰 병폐이자 우리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현상입니다. 이게 늦게, 그러니까 1년 정도, 1년 반 정도 늦게 진입하는 건 그럴 수 있는데 3수, 4수 이렇게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는 노동시장에 늦게 진입하면 진입할수록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나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그 직업 수행 능력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에서 지체를 겪는 거거든요. 나중에 노후에도 은퇴 후에 그렇습니다. 또 노후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그만큼 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유럽이나 미국의 이 시장을 보면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에는 젊은 정치인들, 젊은 고급 관료들이 네. 와가지고 우리나라 20, 30대 청년인데 이 사람들이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가지고 일을 기업이나 행정부에서 일을 하는 걸 보면 네.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너무 늦게 진입을 하고 노쇠했다. 너무 늙었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 문화적으로도 우리 부모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 부모들이 애들을 너무 오랫동안 끼고 있다는 측면도 있고 내가 너를 서포트 할 테니까 걱정 말고 하여간 정규직 좋은 일자리 갈 때까지 네. 몇 년에 걸쳐서 취업 준비를 해라. 이거를 부모들이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취업 문화의 한 모습일 그렇습니다.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그거는 부모 쪽에서도 뭔가 각성이 있어야 되고 노사 정책을 주도하는 노사단체, 정부 이런 쪽에서도 이런 어떤 과도한 어떤 취업 대기 100만, 120만이 넘는 이런 거는
대단한 어떤 정책적 과제로 알고 이걸 타파하는 뭔가 혁신이 있어야 된다, 각성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사실 중소기업 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업체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 이 자리를 거의 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워가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 이거는 이제 우리 고용시장의 소위 말해서 미스매치. 구인자와 구직자의 눈높이가 맞지 않는 현상도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원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네. 전반적으로 우선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절대적으로 청년층의 고용률이 지금 그 44.8%가 낮으냐 높으냐 이런 평가보다는 OECD 기준으로 볼 때 그 차이가 점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OECD 평균 청년 고용률이 51.8%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은 7%죠. 그런데 그게 작년에 비해도 한 2%가 더 지금 고용률 차가 더 생겼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심각한 어떤 고용 시장이 풀어야 될 과제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잠시 취업성의 경우도 12.3% 정도가 늘었다는 부분, 깜짝 놀랄 만큼의 수치가 늘어난 부분이죠. 그냥 쉴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 증가세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계속적으로 쉬고 있는 청년층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자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중소기업 가서 왜 근로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의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 대기업에 비하면 60%가 안 됩니다. 그러면 청년층 입장에서는 30년간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네. 기본적으로 대기업 가서 20년간 일하는 것이 중소기업 가서 30년 일하는 것보다 생애 총액 임금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청년들이 아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말 10년간 재수를 하더라도 대기업에만 갈 수 있으면 대기업 가는 것이 생애 총액 임금이 늘어나는데 원래 취업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중소기업 가는 것보다는 내년에 또다시 대기업을 놓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근로조건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결국 미스매치로서 발생하는 청년 유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현실적으로 고민을 할 텐데 첫 직장이 어떤 직장이냐에 따라서 나중에 뭐 다른 데 경력 이직을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가 결정된다고 해서 첫 직장을 이제 되도록이면 좋은데 우리 세계는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 이상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우리 고용 문화가 한번 첫 직장의 발을 어디에 디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경로가 결정된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사실 그 현실입니다. 그 대기업에서 경력 사원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력 사원을 뽑기보다는 대기업에서 인턴이나 아르바이트한 경력 사원을 훨씬 더 많이 뽑는다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런 거죠? 이게 계층 간에 이게 넘지 못하는 걸 벽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건가요? 그 부분은 뭐 대중소기업 간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차이도 존재하지만 중소기업의 어떤 학습, 그러니까 청년들이 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는 학습 기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좀 더 많은 일을 배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장시간, 대기업보다 훨씬 더 장시간 노동이 만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에 기본적으로 취업을 했을 때 임금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개발할 수 있는 시간조차 찾기 힘들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더라도 대기업에서 인턴,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정기적으로 취업하는 것보다도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중소기업 가는 것을 기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걸 수 있는데 소위 뭐 속된 말로 꼰대 시각에서 왜 눈높이 맞춰서 취업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지금 현실의 모습을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런 가운데 저희 노동시장의 장기적인 과제로 지금 뭐가 이야기가 되고 있냐면 정년 연장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아니냐. 먼 미래에는 일할 사람이 점차 없어질 거다. 그래서 결국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다. 이런 논리거든요, 원장님. 예. 지금 우리 정년 연장 논의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예. 정년 연장 논의가 작년 계엄 사태 이전까지 좀 진전될 양상이 있다가 그때 원장님도 모시고 저희가 이런 토론도 예. 또 했었죠. 예. 네. 그리고 국회에서 국민의힘도 여당도 격차 해소 특위 만들어서 진전을 보이다가 이렇게 안을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민주당도 이제 방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말부터 이제 경사노위 토론회도 열리고 해서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정책 특위를 만들자 국회에서라는 얘기를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다시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논의가 다시 시작될 텐데 하여튼 정부가 정상화돼 있지 않은 상태라서 그 얘기가 어디까지 그 정상화되기 이전에 국회에서 합의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정년 연장이 장년층 세대와 청년층 세대 간의 갈등으로 빚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년층들이 은퇴를 해야 될 시점을 더 늦추게 되면 청년층이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가 부족하다는데 더 취업 문이 좁아지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식의 갈등 조짐도 있거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인 문제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전체 노동시장으로 보면 꼭 노인 일자리하고 60대 일자리하고 청년 일자리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석에 따르면 좋은 일자리,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공공부문, 300인 이상 대기업, 뭐 이런 안정된 일자리에서의 정년 연장은 네. 청년 고용에 분명히 나쁜 영향을 준다. 그 정년 연장을 했을 때 청년 일자리를 몇 개 줄이냐가 논란이 있지만 네. 학계에서는 분명히 그건 좋은 일자리에서는 경합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회적 어떤 논의나 타협이 필요한데 저는 이런 점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퇴직 연령을 맞추기 위해서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 이 당위론도 맞는데 네.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거는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기술 진보의 급진전. 이거는 과거의 어떤 경험보다도 더 빠른 기술 진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술 진보를 우리 경제에 빨리 이렇게 흡수를 시키려면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훨씬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 이건 이제 몇 명이냐 이걸 떠나서 그러니까 방향을 정년 연장을 해서 고령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건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기술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민감한 기술 진보에 민감한 그리고 그런 기술을 빨리 현장에 확산시킬 수 있는 청년들을 많이 깔아놔야 된다. 그래서 기업이건 정부건 정책적으로 청년 고용을 가능하면 밀어넣으려고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그 두 번째는 물론 이제 고령자들의 특히 50대 후반, 60대 들어선 젊은 그야말로 얼마든지 노동 능력이 있는 이 인력들, 고급 인력들을 그냥 노동시장에 퇴출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50 후반, 60 초반에 퇴직하고 취업하는 일자리들이 그야말로 이게 최저임금 수준의 그 허들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능력에 부합하는 생산성에 부합하는 임금 체계를 만들어서 이들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도 두 번째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봅니다.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청년 고용의 위축이 안 가는 방향에서의 정년 연장 논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법정 정년을 연장할 거냐 아니면 고용을 연장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할 것이냐 이 선택의 문제인데 교수님 후자 쪽이 맞다고 보세요? 후자 쪽이 저는 맞다고 법정 연령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보는 제가 한마디 원장님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청년의 고용 문제와 노년 고용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될 과제로 삼고 있는데 우리 문제 설정 자체가 이 둘을 충돌로 상정을 하는 순간 해결책은 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방안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청년 고용과 이게 충돌이 생기냐 안 생기냐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양으로만 치환할 수 없는 질적 차이가 존재하는 거고 이 질의 차이를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처방이 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공공부문에 7조 원 일자리에서 충돌이 생긴다는데 그 생기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정책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정책 때문에 생긴다? 총액 인건비제라는 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그리고 경영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액 인건비제라는 건 전체
쓸 수 있는 금액 중에 인건비에 쓸 비중을 정해놓는 겁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인건비 인상률을 3% 이내로 억제라 이런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노년 고용을 늘렸다. 청년 신규 채용 못하죠. 줄죠. 다 그러니까. 가져갔으니까. 예. 늘어난만. 이게 뭐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책적 산물로 사실 충돌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피도 눈물도 없는 시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사람이 결정하는 거고 정부가 결정한 거고 정책이 결정한 겁니다. 이거 공공부문의 이런 예가 사실 민간 부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건비 포지션 여기까지야 라고 정해놓기 때문에 생기는 충돌이지 그것이 아니라면 물론 인건비가 증가가 청년 고용도 늘리고 노년 고용도 늘리면 인건비 늘어나면 어렵지 않냐. 그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그걸 줄여줄 수 있는 처방 그리고 양쪽의 일자리를 다 동시에 창출하면서도 그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는 처방을 고민을 해야지 이게 충돌이 발생하니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느 방안을 써야 된다. 이런 것을 미리 상정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우리의 정책과 제도가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와 정책을 바꿔서 청년 고용과 노년 고용을 동시에 늘릴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옮기면 우리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재만 교수님.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나라가 사실 그 전체 생산성 중에서 임금으로 지불되는 지표가 노동 고용 생산성을 합니다. 노동 고용 생산성인데 전체 인건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OECD 국가 국가들과 중에서도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년 연장, 저는 뭐 계속 고용도 같이 두 단어를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 계속 고용의 측면에서 저희들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맞춰야 된다는 주장만 하고 있는데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노동력 부족 현상입니다. 노동력이 부족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죠. 노동소득 분배율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과연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겠냐는 부분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노동력 부족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 일자리 미스매치로 말미암아서 청년 실업이 아주 사회적 문제로서 중요한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까지 연장이 되니 정년을 60세에서 65세까지 연장해야 된다. 이 당위성만 가지고 정년을 65세까지 연장을 하게 된다면 지금도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인데 노동력이 부족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노동소득 분배율이 OECD보다 높은 상황에서 이 문제가 실행이 된다면 더 큰 청년 실업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지만 교수님도 법정 연령 상한을 높이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정년으로 연령을 늘리기보다는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 거죠. 최근에 고용부 차관이 뭐 제안했던 예를 들어서 은퇴 후 재취업이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방법들을 그래서 기업들한테도 예를 들면 좀 유연성을 부여한다라든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정년 연장의 이슈, 그 계속 고용 연장 이슈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부분이 사실은 이제 서구는 뭐 노동 고용 유연성이 뭐 상시화되어 있는 부분이죠. 어떻게 네. 본다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고용 유연성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와 함께 임금 유연성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실질적으로 이 고용 유연성도 없고 사실 임금 유연성도 없는 상황에서 정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그 연장되는 인력 숫자만큼 기업은 고스란히 인건비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임금 체계는 여전히 호봉제인 네. 거는 맞잖아요. 호봉이 올라갈수록 고임금을 받는 구조인 거죠. 그 사람의 능력이나 직책 뭐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서 유연성이 좀 우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법정 정년을 늘리게 되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거는 결국에는 어딘가에선 빼야 될 테니까 청년들의 고용 취업문이 좁아지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예. 임금 체계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뭐 당연히 우리는 연공급이고 상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몇 가지 수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비정규직은 임금이 연공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거죠. 비정규직이 38%다 이러는데 사실 잡히지 않은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면 60% 정도 잡아야 되는데 연공급이 전혀 없는 사람이 60%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두 번째는 대기업 공공부문에 거기에 이제 연공성이 높다 그러는데 그 중에 특별급여
상여금 비중, 성과급의 비중, 뭐 고정적으로 주는 상여금 말고 성과급의 비중이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임금 직무 시스템에 따르면 호봉급도 많지만 성과급과 이렇게 그런 직무급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합적으로 같이 어우러져 있는 거고, 그런데 연공에 따른 상승분이 계속 일정하게 작용을 크게 하고 있다. 이 정도에도 수정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연공성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라는 것의 지표는 나중에 많이 올라가서도 그렇지만 초임금이 굉장히 낮아서도 그렇습니다. 직무 베이스로 설정하지 않고 낮게 설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조선소의 정규직 노동자도 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115% 정도고요. 그러니까 현대중공 뭐 이런데 현대자동차 조선 빅3도요? 예, 현대자동차도 정규직 초임 시급은 125%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차 하청 가면 115%, 뭐 2차, 3차 가면 최저임금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낮게 설정돼 있는 것도 굉장히 원인이라서 과연 저는 기업들이 임금체계 개편하자 그러는데 그러면 직무급으로 가자 그러면 진짜 초임금을 높여줄 수 있냐? 다 올려야 되거든요. 낮게 줬던 초임금을 나중에 줄 거를 땡겨서 여기서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건 어마어마하게 인건비 일시적 증가를 가져올 겁니다. 그 목표가 아니라 다 낮추려는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계에서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사안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직무급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는 바람직한 임금체계인데 성과급은 기업의 성과에 따라 차이 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임금격차 발생하는 원인의 가장 큰 것 중에 성과급입니다. 성과급 차이가 있는 것과 아닌 것. 잘 나가는 기업들은 많이 주는 거고 한 푼도 평생 못 받는 데도 있는 거죠. 이런 격차 때문에 사실 임금 격차가 커지는 요인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성과급에 목표가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는 직무급으로 연공급에서 바꾸려는 게 아니라 기업의 성과에 따라 뭐 나눠주는 그런 몫을 키우어서 기본 임금은 다 낮아지는 거죠. 이런 면에서 임금 체계에 대한 오해는 우리가 상식으로 당연히 생각하는 것 쪽에 사실 함정이 몇 가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개편에 대해서는 직무급만 살려야 되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는 거기에 성과급을 끼워넣어서 성과급으로 바꿔치기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쉽게 경영계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네, 교수님. 저희들 초임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대기업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임금 때문에 전반적인 우리나라 뭐 임금 수준이 높냐 낮냐를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대기업 있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정규직의 근로자 임금 수준이 오늘에도 보도가 됐죠. OECD 국가 중에서도 5위나 되는 것입니다. 일본과 비교해도 초임이 저희들이 1.6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초임이 절대 낮은 나라가 아닙니다. 비정규직의 임금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정규직의 임금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정년이 연장이 됐을 때 비정규직은 사실 정년 연장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만이 결국은 정년 연장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네, 말씀하시죠. 제가 말씀을 한 거. 이게 우리가 지금 가장 우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정시 시즌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우려스러운 것은 2013년도에 60세 정년을 법정화했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정년을 이렇게 법으로 정하는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을 법정 정년을 62세, 65세 이렇게 연장하자 하는 거는 사실은 국제 표준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를 보면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 거고요. 그럼 해외 같은 경우는 정년이 있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뭐 노사 간의 합의로 그냥 그렇죠. 만든다는 거예요? 네, 법정으로 해놓은 건 아니고 대개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들은 연금 수급 연령을 맞춰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뭐 이런 이제 고용 관행이 정착돼 있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 지금에 있는 고용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용을 60세로 해라. 아니 그 정년은 60세로 해라. 아니면 65세로 해라 하는 거는 2013년도에 그런 굉장히 무리한 법적 변화가 있었던 거는
여야가 정치적으로 그런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합의를 하면서 정년 60세까지 하는 건 좋은데 다만 임금 체계 개편을 하는 걸 조건으로 60세 정년은 합의할 수 있다. 이런 조건부 정년 연장이었으면 기업에 대한 충격이 적었을 건데 그거를 그냥 정년은 의무화 시켜놓고 임금 체계는 그냥 선택으로 해놓다 보니까 기업들이 명예퇴직으로 많이 빠져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정년 연장 논의가 이렇게 대선철이 오고 뭐 이런 그 정치적 격변 시기에 선거 캠페인용으로 이게 법정 정년 연장이 이게 제시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우려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거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정당의 그 정책을 자문하고 이런 분들도 노동시장에 대한 충격 그리고 2013년도에 그런 약간 좀 정치적 결정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들을 감안해서 정말 그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해가 있는 게 이제 네. 우리나라 법정 정년을 가지는 것 자체가 과도한 기업에 대한 규제처럼 인상을 드릴까봐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영국과 미국이 법정 정년이 없는 거 빼고 사실상 법정 정년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제도를 가지고 있죠. 대부분의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특수하게 법정 정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국과 미국을 빼고는 다 가지고 있다. 왜? 그게 이제 법으로 딱 정하는 시스템인 나라인 경우가 네. 중부 유럽입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북구 국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단체 교섭으로 다 하고 법으로 뭘 왈가왈부할 만한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회적 교섭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곧 네. 법정 정년입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 삼는 건 그래서 법정 정년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에 65세로 늘어나는데 법정 정년은 계속 60세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격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어딨냐. 그렇게 벌어지는 것을 방치하는 나라가 어딨냐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2013년 얘기를 잠시 드리면 시간이 없는데요. 예,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예, 그때 어쨌든 중소기업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네. 예, 필요합니다. 저희가 오늘 토론의 결론을 못 냈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저희가 이 고용과 관련된 뭐 정년 연장 문제라든지 임금 체계 개편 문제라든지 다시 한번 토론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용이 어려워지면 소비가 위축되고 또 기업들은 경영 실적이 악화되니까 또 투자가 줄고요. 다시 또 고용 감소로 나타나죠. 그래서 고용을 경기의 최후 방어선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고용이라는 밥그릇 놓고 밥그릇 싸움만 할 때가 아니라 밥그릇 크기를 키울 생각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연구만 토크쇼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